남편이 사고로 죽은 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보험금은 내가 관리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두 아이 손을 잡고 야간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봤습니다.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나이, 생년, 그리고 흉터 위치까지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단지 아래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면 왜 지금에서야 저를 찾는 걸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34살이고요. 인천 구항 쪽에서 살고 있어요.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찾아낸 핸드폰이 차갑네요.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와요. 큰애 민준이는 8살, 작은애 소연이는 5살입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세면대로 향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선이 생겼고 입술색도 예전만큼 붉지 않네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왼쪽 손목 안쪽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릅니다. 거기에는 작은 별 모양 흉터가 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생긴 상처인데 지금도 가끔 따끔거려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서 현관으로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밤사이 문자 몇 통이 와 있네요. 물류센터에서 온 근무 변경 알림이에요. 이서윤님, 오늘 야간 포장 라인 3번에서 5번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또 바뀌었네요. 계약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5번 라인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손목이 아플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재개발 현장을 지나갑니다. 높은 펜스 너머로 크레인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게 가장 익숙한 동네예요. 남편 태민이와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저 앞 편의점이었거든요. 새벽 4시 버스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물류센터로 가는 야간 근무자들이죠. 대부분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요.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태민이가 떠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태민이 월급으로 생활하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공원에서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이에요. 휴게 시간은 1시간뿐이고요. 야간이라 시급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계약직이라 수당이나 보험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어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흘러나오는 상품들을 정확한 크기의 박스에 넣고 송장을 붙이고 테이프로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속도가 중요하지만 실수하면 안 되죠. 잘못 포장된 상품 때문에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제 책임이 되니까요.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일은 빨리 익혔어요. 숫자 계산도 잘하고 물류 동선 파악하는 것도 다른 분들보다 빠르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다른 라인 지원도 나가고 야간에는 재고 정리 일도 맡아서 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야간 계약직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고 전세 유지하고 생활비 대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태민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회사에서 산업재해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태민이가 가입해둔 생명보험금도 있었고요. 그 돈이면 당분간은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나서셨어요. 서윤아, 이 돈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박정임 시어머님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태민이 장례식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시어머님께서 인사를 받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는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잖니. 이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거든요. 은행 업무도 서툴고 투자나 재테크 같은 것도 전혀 몰라요. 하지만 그 돈은 제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제가 직접 하겠어요. 아이들 엄마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님 표정이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서윤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같은 애가 그 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어머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냥 고아 출신의 무학인 여자일 뿐인 거죠.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님께서 워낙 사회적으로 인맥이 넓으시니까 제가 맞서기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결국 보상금과 보험금 대부분을 시어머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저에게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주시고요. 월급쟁이가 되어서 스스로 자립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면 잠깐 휴게 시간이 있어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집 CCTV를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보는 거죠. 민준이가 가끔 밤에 깨서 엄마를 찾거든요. 화면 속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동료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밤에도 일해야겠더라고.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야간 수당이라도 받아야지.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런데도 다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세요. 불평 한번 안 하시고요. 아침 6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졸음과 싸워야 해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민준이 도시락도 싸야 하고 소연이도 어린이집 갈 준비를 시켜야 하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아요. 손목도 자꾸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요. 야간 근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도 엉망이 되었고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좋은 것도 사주지 못하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개발 현장을 지나갑니다. 공사가 한창이라 먼지가 많이 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목이 칼칼해지네요. 문득 핸드폰이 진동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어요. 시어머님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서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소연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읽고 또 읽어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연락하실 때는 대부분 제게 불리한 일이었거든요. 왼쪽 손목 안쪽에 별 모양 흉터가 또 따끔거리기 시작해요. 어릴 적부터 불안할 때마다 이 흉터가 아팠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해야 해요. 민준이는 학교에 보내고 소연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잠깐이라도 자야 밤일을 할 수 있어요.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시어머님 문자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나는 원래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살아왔거든요. 태민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없어졌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요. 민준이와 소연이만큼은 저처럼 외롭게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버틸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평범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가야 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토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님 댁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 민준이는 할머니가 무서우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봐요. 제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현관벨을 눌렀어요. 곧 시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에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계시네요. 뭔가 공식적인 자리 같은 느낌이에요. 어서 와라. 시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며 웃으세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워요. 거실로 들어서니 낯선 분이 2분 더 계세요. 한 분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고 다른 한 분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에요. 소개할게. 이분은 보림사회복지법인 김상철 사무국장님이시고 이분은 서인천 동사무소 아동보호팀 최은영 주임님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걸까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2분 모두 저를 유심히 살펴보시네요.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아이들아, 할머니 방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라.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 민준이와 소연이를 안방으로 보내셨어요.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저도 아이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서윤 씨, 앉으세요. 김상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딱딱해요. 저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복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해요. 최은영 주임님께서 노트북을 꺼내시며 말씀하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여요. 뭔가를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 상태요? 제가 되묻자 시어머님께서 나서셨어요. 서윤아,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거야. 밤에 일하느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잖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비록 야간 근무를 하지만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요.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상철 사무국장님께서 질문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류센터에서 야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아이 둘 키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고요? 계속되는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남편이 남긴 돈으로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고요. 그 돈 말인데요. 최은영 주임님께서 노트북 화면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산업재해 보상금과 생명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이던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시어머님께서 제 대신 대답하셨어요. 그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해요. 게다가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거든요. 제 얼굴이 뜨거워져요. 시어머님께서 제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고 화도 나요. 어머님, 그건 제 돈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돈이고요. 서윤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김상철 사무국장님께서 끼어들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미숙한 금전 관리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사회적 지지 체계요? 그게 뭔 소리인가요? 저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윤 씨,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제때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요. 최은영 주임님의 질문에 당황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신경 쓰고 있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소연이도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서윤이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려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겁나요. 김상철 사무국장님께서 서류를 꺼내세요. 일단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과 보험금을 아동복지 신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실 때까지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이요? 예.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거죠. 서윤 씨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시 함께 살 수 있고요. 머리가 하얘져요. 아이들을 데려간다고요? 시설에 보낸다고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서윤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최은영 주임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차분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맞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져요. 안방에서 민준이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들어가 있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입을 여세요. 서윤아,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 또 제 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김상철 사무국장님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며 일어서세요. 다음 주까지 서윤 씨께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말이에요.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나가신 후에도 시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서윤아,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내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불안해요.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건가요?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다른 곳에 보낸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들었었나 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요. 과연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계속 아파요. 어릴 적 고아원에 있을 때처럼 막막하고 무서워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님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내일 일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무서워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요. 이런 표정을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과연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월요일 밤 11시 물류센터 5번 라인에서 일을 시작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물량이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 세일 기간이라서 포장할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하면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상품이 흘러나오는 속도에 맞춰서 정확한 박스를 선택하고 포장하고 송장을 붙이고 테이프로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리듬이 깨지면 뒤쪽 작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요.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시어머님과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정말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서윤 씨, 집중하세요. 팀장님께서 제 뒤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철수 팀장님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에요. 평소에는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는데 일할 때만큼은 엄격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 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손이 빨라져요. 상품을 보자마자 적정 박스 크기가 바로 떠올라요. 포장재 사용량도 최소화하고 테이핑도 깔끔하게 해요. 동료 김미숙 언니가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으세요. 서윤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빨라? 그냥요. 집중하니까 되네요. 사실 예전부터 숫자나 동선 파악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 신기해 하셨거든요. 복잡한 퍼즐도 금방 맞추고 숫자 계산도 빨랐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다른 라인들도 속도가 느려지고 직원들이 잠깐씩 숨을 돌려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실을 지나게 돼요. 벽면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붙어 있어요. 안전수칙, 근로자, 권익보호 안내, 구인 광고들이에요. 그런데 구석진 곳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눈에 띄어요. 색이 바래서 언제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낡았어요. 다른 공지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봐요.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내용이 적혀 있어요. 2000년 4월 15일 인천항 부두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만 4세 여아
왼쪽 손목 안쪽에 별 모양 흉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를 아시거나 본 적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와 함께 흐릿한 사진도 붙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죠?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만져봐요. 긴 소매 밑으로 숨어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느껴져요. 어릴 적부터 있던 이 흉터를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단에 나온 특징과 똑같아요. 왼쪽 손목 안쪽 별 모양 흉터. 2000년 4월이면 제가 4살 때예요.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와도 비슷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경위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설마요. 이게 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손이 떨려요. 전단을 다시 자세히 봐요. 인천항 부두 근처라고 했는데 그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연락처를 보니까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름은 없고요. 혹시 이 번호로 연락하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저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길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실종된 거였다면 저를 찾던 사람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서윤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김미숙 언니가 뒤에서 말을 거세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자리로 돌아가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일하는 내내 그 전단 생각만 나요. 휴게 시간에 다시 그곳으로 가봐요. 전단이 그대로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다시 확인해 봐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그 번호를 입력해 봐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만약 정말로 저와 관련이 있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것이 시어머님과 맞설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아 출신의 연고 없는 여자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제게도 가족이 있다면 새벽 5시 휴게 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러요. 여보세요? 나이든 여성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물류센터 게시판에 실종 아동 찾는 전단을 붙이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그게 제가 그 특징과 비슷해서요.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있거든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려요. 정말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자라셨나요? 1991년생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인천에 있는 성심고아원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러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어요. 정말로 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야간 근무를 해서 낮에만 시간이 돼요. 괜찮습니다. 언제든 시간 맞춰드릴게요. 제가 24년 동안 찾던 아이일지도 모르니까요. 24년이요? 그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으셨다는 뜻인가요?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구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온몸이 떨려요. 정말로 제게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만약 가족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길에서 발견되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차려주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이 나요. 민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낮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 만날 그분이 정말로 제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왼쪽 손목의 흉터를 계속 만져봐요. 이 작은 별 모양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가족을 찾게 된다면 시어머님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제 과거가 모두 거짓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평범한 엄마 얼굴로 맞아줘야 해요. 하지만 내일 만날 그분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이 모든 걱정을 감당하고 있자니 답답하고 외로워요. 태민이가 살아있다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서울 뿐이에요. 화요일 오후 2시, 구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최연아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제 손목 흉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우리 손녀가 맞네요. 손녀요? 그럼 제게 할머니가 계셨던 건가요? 최연아 할머니께서는 24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빠는 빚 때문에 저를 두고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려고 하셨는데 가난해서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손녀가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니요. 할머니께 연락처를 드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 날 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5번 라인으로 오는 소리가 들려요. 고객 견학이나 업체 관계자가 오는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거의 없거든요. 김철수 팀장님께서 급하게 오시더니 저를 부르세요. 이서윤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시어머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물류센터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서 와라, 서윤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요. 소장님과 팀장님 앞에서도 전혀 사양하지 않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왜 시어머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박정임 이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잠깐 들어보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장님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그리 친근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님께는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시네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연락하고 다닌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설마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 수법을 많이 봤거든요. 사기 수법이라고요? 할머니께서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히 산업재해나 보험금 같은 큰 돈이 관련되면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요. 혈연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노리는 거죠. 시어머님께서 소장님을 보시며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거든요. 제 얼굴이 뜨거워져요. 왜 제 사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우리 며느리가 근무 시간에 그런 연락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렇군요. 이서윤 씨, 개인적인 일로 근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근무에 영향을 준 적은 없는데요.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자 시어머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서윤아, 지금 어른들 앞에서 말대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니? 팀장님과 소장님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님께서 소장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며느리 계약 연장 문제로도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밤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약 연장이요? 제 계약은 4달 말까지인데 갱신할 수 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소장님께서 팀장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고려해 볼 만하네요. 계약 갱신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설마 이런 식으로 제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불성실하게 일한 적도 없고 실수도 거의 안 했거든요. 이서윤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제 말을 끊으세요. 평소에는 제게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시어머님께서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를 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서윤아, 분수를 알아야지. 고아 주제에 후원금 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어떡해? 후원금이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요. 그런 수작에 넘어가면 결국 아이들만 피해봐. 정신 차려. 시어머님께서 나가신 후에도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요. 소장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이서윤 씨, 앞으로 개인적인 일은 근무 시간 외에 하세요. 그리고 계약건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다시 포장 라인으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 것 같아요. 김미숙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서윤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려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엉망이에요. 할머니께서 정말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잠든 모습이 평화로워 보여요.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봐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도 창백해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요. 정말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남편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아이들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 밖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괜찮아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잠옷을 입고 서 있어요.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요. 소연이도 제 손을 꼭 잡아요. 엄마 아파요?
이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미안해. 엄마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서 안아줘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요. 8살 아이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 눈물이 나요. 소연이도 제게 안겨요. 엄마 울지 마요. 소연이가 뽀뽀해 줄게.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줘요. 엄마가 더 강해질게. 우리 민준이, 소연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잠든 후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어요.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또 아파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픈 게 아니라 뜨거운 느낌이에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순한 양인 줄 아시나 봐요. 아무리 괴롭혀도 참고 견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계약 연장이 안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돼요. 할머니 일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시어머님 말만 듣고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 누구도 제 아이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싸워보겠어요. 목요일 새벽.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서 그 전단을 다시 봐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연락처를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정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도라인 해운물류그룹 대표라고 쓰여 있어요. 해운물류그룹 대표요? 그럼 꽤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 분이 24년 동안 실종된 아이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눈을 감으니까 어릴 적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라요. 대부분은 고아원에서의 기억이지만 가끔 그보다 더 이전의 희미한 장면들이 나타나요. 바다 냄새가 나요. 짠내와 함께 뭔가 쇠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아마 선박이나 컨테이너 냄새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인지 구급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누군가 제 손목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는데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게 뭔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 왼쪽 손목에 상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팠는데 그보다는 무서웠던 기억이 더 강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인천항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했고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정말로 길을 잃은 거였다면 저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을 텐데요. 24년 동안 계속 찾고 계셨다면 왜 그때 고아원까지는 연락이 안 된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한도라인을 검색해 봐요. 생각보다 큰 회사네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해운업과 물류업을 하는 곳이에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정숙 대표님 사진도 나와 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에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시고 표정이 결연해 보이세요. 회사 연역을 보니까 30년 전에 작은 운송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까지 키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이 저를 찾고 계신 걸까요? 설마 제가 이분의 가족인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시 정말로 제게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시어머님 말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큰돈이 관련된 일에는 온갖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24년이에요. 24년 동안 계속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 사기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왼쪽 손목을 또 만져봐요. 별 모양 흉터가 조금씩 아파와요. 어릴 때부터 불안하거나 힘들 때마다 이 흉터가 아팠는데 마치 뭔가를 기억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문득 최연아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분도 저를 찾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정숙 대표님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일까요?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결심했어요. 한 번만 물어보자고요. 전화라도 걸어서 정말로 저와 관련이 있는 분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으면 되고 정말로 가족이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해요. 시어머님께 당당하게 맞서려면 제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전단에 적힌 번호를 입력해요. 하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는 못하겠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정말로 중요한 분이라면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예요.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죠. 내일 낮에 용기를 내서 전화해 봐야겠어요. 눈을 감고 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봐요. 바다 냄새, 사이렌 소리, 따뜻했지만 떨리던 손길. 그리고 제 손목에 생긴 이 별 모양 흉터. 혹시 그날 저를 붙잡고 계셨던 분이 한정숙 대표님일까요? 그렇다면 왜 저는 길에서 발견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물어보겠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한도라인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셔요. 제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가 싶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인상적이에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니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어요. 한정숙 대표님과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제 전화로 약속했어요. 사실 어제 전화했을 때 한정숙 대표님께서는 목소리부터 달라지셨어요. 제가 실종 아동 전단을 봤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숨소리가 거칠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벽면에 회사 연역과 대표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네요. 한정숙 대표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비서분께서 안내해 주시며 문을 열어주세요. 대표님, 이서윤 씨 오셨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해요. 큰 책상과 회의 테이블, 그리고 벽면 가득한 책들이 있어요. 창문 너머로는 인천항의 컨테이너들이 한눈에 보이고요. 한정숙 대표님께서 책상에서 일어나시며 저를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작아 보이시는데 눈빛이 굉장히 예리하세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변해요. 앉으세요. 음성이 떨리고 있어요. 제가 의자에 앉자 대표님께서도 맞은편에 앉으세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러요. 혹시 왼쪽 손목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별 모양 흉터가 드러나요. 한정숙 대표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손으로 입을 막으시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어요. 대표님께서 티슈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세요. 24년이야. 24년 동안 너를 찾았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마치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아요. 서윤아, 너 이름이 서윤이지?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대표님이라고요? 그럼 정말로 제 어머니이신 건가요? 어머님이세요? 응, 그래. 나는 내 엄마야. 한정숙 대표님께서, 아니, 어머님께서 일어나셔서 제게 다가오세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져보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세요.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찾는 어머니가 계셨다니요.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아프게 변해요.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24년 전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인천의 대기업 회장님과 사랑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은 할 수 없었고 비밀스럽게 관계를 유지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임신하게 되셨고요. 회장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가문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 특히 회장님 부인이 알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지. 회장님 부인께서는 어머님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업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어떻게든 너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제가 4살이 되던 해 상황이 급변했어요. 회장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갑자기 차들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어머님께서는 급히 저를 안고 도망쳤어요. 인천항까지 달려가서 숨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어. 결국 나는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 그때 어머님께서는 믿을 만한 지인에게 저를 맡겨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너를 데려가던 중에 경찰이 나타났어. 아마 회장님 부인이 신고한 것 같아. 그 혼란 속에서 너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제 손목에 상처가 생겼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급하게 저를 안고 뛰다가 날카로운 곳에 긁혔다고 하시네요.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어. 그리고 곧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셨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회장님 부인이 계속 방해를 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온갖 압박이 들어왔어. 사업도 망할 뻔했고 경찰서에서도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지. 결국 어머님께서는 회장님 부인과 협상을 하셨어요. 저를 포기하는 대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매년 실종 아동 전단을 붙이고 사람을 보내서 너를 찾게 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24년 동안 계속 저를 찾아오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아원에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했어. 여러 번 했지.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그 회장님 부인이 뒤에서 손을 써서 더 어렵게 만들었어. 어머님께서 책상 서랍을 열어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세요. 그 안에는 저와 관련된 자료들이 가득해요. 실종 신고서, 탐정 보고서, 각종 전단지들이에요. 이 모든 게 너를 찾기 위한 거였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파일을 넘겨보니까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찍힌 사진들도 있어요. 어머님께서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봤고 아이들 낳는 것도 알고 있었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봐 망설였어. 그런데 이번에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정말 기뻤다고. 저도 눈물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찾아주는 어머니가 계셨다니요. DNA 검사를 받아볼까? 확실하게 하려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자 저도 고개를 끄덕여요. 아무리 확신이 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예요. 어머님께서 결과지를 받아보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세요. 이제 정말 확실하네. 내 딸이 맞아.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든든한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세요. 서윤아, 이제 내가 힘들어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시어머니 박정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보상금을 독점하려고 하고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어머님의 표정이 차가워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한도라인 법무팀 변호사들이 즉시 투입됐어요. 남편의 보상금과 보험금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고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팀에서 제기한 양육 부적격 문제도 어머님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사회복지법인 이사라는 박정임의 배경도 조사했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비리 문제로 감사받고 있는 중이더라. 후원금 횡령 의혹도 있고 어머님께서는 제게 한도라인 이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 며칠 후 시어머니 박정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난리가 났잖아.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여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머님, 이제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뭔 소리야? 너는 그냥 고아 출신. 아니에요. 저는 한도라인 한정숙 대표의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제 보상금과 보험금도 모두 되찾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말이에요. 서윤아. 그게 무슨. 아이들도 당연히 제가 키울 거고요. 누구도 제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드디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어요. 물류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계약 연장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아마 어머님께서 뒤에서 손을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굳이 그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생겼다고 말해줬어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해요. 엄마, 이제 우리도 할머니 있어요? 응, 이제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겼어. 24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완전히 바뀐 제 인생.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 박정임의 표정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까 대기업 대표의 딸이었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월요일 오전 10시 한도라인 법무팀 회의실에서 강민호 상무님께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A사 용지로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박정임 씨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보림사회복지법인 이사직은 맞지만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네요. 어머님께서 파일을 넘겨보시며 표정이 굳어져요. 저도 옆에서 같이 보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우선 회계 부정이 확인됩니다.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요. 강민호 상무님께서 해당 부분을 가리켜 보여주세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표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어머님께서 질문하시자 상무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동복지 명목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법인 임직원들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박정임 씨 명의로 들어간 금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어요. 2억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더 심각한 건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위주로 위탁가정을 선정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도 의심되고요. 어머님께서 파일을 덮으시며 말씀하세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검찰과 감사원 모두예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강민호 상무님께서 다른 서류를 꺼내세요. 그리고 서윤 씨 관련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남편분의 산업재해 보상금과 생명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100%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당연히 유족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임의로 관리할 권한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수요일 오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서윤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당황스러워 보이시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무슨 일로요? 그냥 만나자. 제발, 제발이라는 말까지 하시네요. 시어머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인천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늦게 오셨는데 말이에요. 서윤아, 저를 보시자마자 인사부터 하세요. 예전에는 반말이었는데 지금은 존댓말이에요. 앉으세요. 저도 정중하게 대답해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셨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서윤 씨, 미안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하시네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게 다요.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혹시 고발을 취하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역시 그거였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부탁하고 계신 건가요? 네,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모욕과 아이들이 겪을 뻔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실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세요.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실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왜 안 미안하셨어요? 저에게 힘이 생기고 나서야 미안해지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일어서세요. 알겠어요. 제가 자업자득이죠. 나가시기 전에 돌아보시며 말씀하세요. 그래도 민준이랑 소연이는 제 손자 손녀인데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신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복잡한 기분이에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금요일 아침 뉴스에서 박정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구속 소식이 나와요. 후원금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라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전화하세요. 뉴스 봤지?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네, 봤어요. 그리고 보상금 반환도 다음 주면 완료될 예정이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거든. 정말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남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물류센터에서도 연락이 와요. 김철수 팀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세요. 이서윤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계약 연장은 언제든 가능하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어머님께서 한도라인에서 일할 것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가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할머니한테 안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저희 이제 부자예요? 소연이가 천진하게 묻자 어머님께서 웃으세요. 부자는 아니고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야. 민준이도 어머님께 궁금한 걸 물어봐요. 할머니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됐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서윤아,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지킬게. 다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없도록 할 거야. 24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되찾은 제 권리.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개발 현장을 지나가요.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곳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왼쪽 손목의 별 모양 흉터를 만져봐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님과 저를 이어준 소중한 표시니까요. 아이들이 제 양쪽 손을 잡고 걸어가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어머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고 아이들을 지켜낼 거예요. 시어머니 박정임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힌 결과죠.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하는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지고 잘못은 바로잡혀요. 이제 진짜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말이에요. 한 달 후, 월요일 오전 9시, 한도라인 12층 물류혁신팀 사무실에서 제 첫 출근이 시작돼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직원증을 목에 걸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에요. 이서윤 대리님, 안녕하세요. 팀원들이 반갑게 인사해줘요. 물류혁신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해요. 제가 야간 포장 라인에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신 분이 오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박민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들었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라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첫 회의에서 물류 동선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야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과 개선 방법을 정리한 거예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세요. 역시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르네요. 예전에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현장 경험자로서 인정받아요. 같은 저인데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점심시간에 어머님께서 사무실로 오세요.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해요. 잘 적응하고 있니? 네,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이제 넌 한도라인 식구거든. 어머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한도라인 식구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려요.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가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려가면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정규직이니까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야간 근무도 없거든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민준이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곳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해. 그럼 엄마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덜 힘들어져요? 그런 셈이지. 민준이가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소연이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 큰 회사 다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금요일 저녁 새로 이사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예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이들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넓어요. 서윤아, 행복하지? 어머님께서 물으시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기쁜 눈물이에요. 네, 정말 행복해요.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에 가던 날들, 아이들 앞에서 눈물 참던 밤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민준이와 소연이가 할머니 양쪽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저녁 식탁이 제게는 꿈 같은 풍경이에요.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인천항 공원을 산책해요. 바다 냄새가 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냄새 같아요. 엄마, 저기 큰 배들 봐요. 소연이가 컨테이너 선박을 가리키며 신나해요. 저도 그 배들을 보며 생각해봐요. 어머님의 회사에서 저런 배들을 관리하고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봐요. 민준이와 소연이가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더 이상 엄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 표정도 밝아졌어요.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를 만져봐요. 이제는 아프지 않고 따뜻해요. 이 흉터가 어머님과 저를 이어준 고마운 표시라는 걸 알고 나니까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서 앉아요. 엄마, 이제 우리 안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한테는 힘이 생겼어. 무슨 힘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힘. 당당하게 살아갈 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이도 제게 와서 안겨요. 엄마, 저희 이제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래,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요. 엄마, 그럼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동안 저는 계속 도망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서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도 참기만 했죠. 아이들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날려요. 예전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바람이 이제는 따뜻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씻겨주고 재울 때까지 마음이 평온해요. 내일 걱정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요. 인천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저기서부터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받던 며느리에서 대기업 대표의 딸이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됐어요. 핸드폰으로 어머님께 문자를 보내요.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와요.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24년 만에 찾은 가족, 새로운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저 자신. 이제 우리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